네, 안녕하세요. 예, 경제사회연구원 안보클리닉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세진입니다. 심옥철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좀 지역적으로 가져오면 이 한반도를 볼 때 과거 한 150년 동안 패권이 바뀔 때마다 전쟁들이 펼쳐졌는데 다 대리전이었습니다. 그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이 한반도에서가 주전장이었고 또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도 한반도가 주전장이었고 미국과 소련의 전쟁이 또 한국 전쟁이었고 6.25 전쟁이었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지금도 이 패러다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이 갈등 상황에서 한국은 지금 뭐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라는 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두 나라가 한국의 선택을 지금 지켜보면서 참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우리는 네. 우리 원칙대로 가면 돼요. 우리의 한반도에 있어서 대리전 가능성은요, 네.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낮죠. 네. 왜 줄었냐? 우리의 국력이 향상해서 네. 함부로 누가 시킨다고 전쟁을 하지 않고 또한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충격이 너무 커요. 네. 여기에 경제적으로. 28,000명의 미군도 미군. 있고 또 북한은 지금 핵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거는 3차 세계대전까지 확산될 수 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전쟁 위협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우발적 충돌이 확산될 경우에 그런 위험이 제기되기 때문에 네. 국지 충돌, 북측이 휴전선 인근에서 도발한다거나 또는 서해우도에서 도발한다거나 하는 것 갖다가 초기에 잘 다루면은 네. 우리가 전쟁으로까지 갈 가능성은 적다고 봐요. 반대로 저쪽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는요, 뭐냐면은 해상에서. 부딪혀봤자 해상에서 네. 순간적으로 미중 간에 충돌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네, 봅니다. 네. 아무튼 다시 한반도로 돌아와서 비록 우리가 국지적 충돌만 아니면은 전쟁 발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네. 관리할 의무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안 좋다 보면 얼마 전에 있었던 것처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이 폭파시키고. 그러면서 계속 공세적인 행보를 취하면은 그것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네. 좋고 그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난 한 2년간 동안 뭐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이야기가 됐잖아요. 네. 북한이 뭐 비핵화를 한다고 했고, 뭐 9.19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도 만들어졌고, 그런데요, 그 기반이 되는 실질적인 긴장 완화 조치가 없었던 거죠. 네. 정치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은 적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갖다가 추구함에 있어서 너무 정치적으로 겉보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네. 걸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핵 문제와 같다면은 실질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조금이라도 하는 게 중요한 네. 거지 말로 정상회담에서 할 뭘 할 거다 하는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재래식 군비 통제, 그러니까 9.19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처럼 서로 이렇게 버퍼존 같은 걸 만들어서 충돌을 방지하는 것은 상당히 좋아요. 네, 네. 그렇지만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치적 신뢰 구축이라든가 군사적 신뢰 구축이 함께 가야 돼요. 그러면은 전혀 없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죠. 네. 합의를 한 군사공동위원회 그런 거에 만들어져서 서로 간에 신뢰를 쌓아야 되는 거고요. 정치적 차원에서도 서로 간에 믿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가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그런 실질적인 화해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진짜 평화가 찾아온다. 따라서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해볼 노력은 다 해봤잖아요. 한때는 네. 압박도 해봤고 한때는 마치 평화가 온 것처럼 큰 기대감도 가져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떠나서 어떠한 사안 하나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조금씩 해야 된다. 겉으로 화려하지 않더라도 내실 있는 협력을 해나가면 그게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거고 그게 미국과 중국의 그러한 충돌에서 한반도가 전장으로 뒤바뀌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네. 예방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실질적인 조치들 중에 하나가 이제 임진강에서 그 환강댐에서 물을 방류할 때 우리 측에 알려주고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이제 되게 구축이 돼 명문상으로는 되어 있었는데 마침 제가 그 지역에서 소대장을 했었습니다. 임진강 필승교를 바라보면서 GOP에 있었었는데 이번에도
전혀 통보 없이 방류를 하고 이런 실질적인 기본적인 것들도 안 되는 걸 보면서 과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한들 저쪽에서 원하지 않는데 저쪽에서 행동을 하질 않는데 도대체 뭐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아, 그거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간 남북 관계에 수많은 합의들이 네.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전부 다 거의 같은 북한이 패러다임으로. 자기들이 편리하면 지키고 불리하면 안 지키고 그런 상황을 해서 제자리로 네. 돌아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환강댐 방류 문제만 해도 어느 시절에는 북한이 잘 통보해 주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잠깐 있었습니다. 지금은 남북 관계가 안 좋으니까 다시 통보를 안 하는 거죠. 그런 북한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그 실체를 미화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북한은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왕조와 같이 겉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빙자했지만 1인 독재 전체주의 체제인 거죠. 그런 체제가 우리 북측에 있다는 실체를 인정하고 네, 네. 그런 체제와 협력을 하려면은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지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에 서서히 변화시켜 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작은 조치 하나하나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보상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환강댐 방류만 해도 그래요. 그 아래에 우리가 댐을 만들었잖아요. 군남댐. 임남댐인가요? 군남댐인가요? 예, 군남댐을 만들었는데 군남댐의 용량이 작아요. 네, 작습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 스스로 먼저 반성을 해야 돼요. 북한이 때에 따라서 통보를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으면 크게 만들어봐. 우리의 그 대응은요. 일단 군남 때도 약간 더 크게 만들어서 그쪽이 무단 방류를 하더라도 충격이 없어야죠. 그러면 북한도 자신들의 그런 행보가 전략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할 때 통보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요.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국방력을 튼튼히 하면요. 북한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충격이 덜한 거죠. 마치 군남댐을 크게 만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북한의 방류 문제를 갖다가 지적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대비가 더 중요하다. 네. 마찬가지로 그런 남북 관계에 있어서 사안 하나하나에 있어서 네. 우리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보다 장기적으로 문제를 가져간다고 생각하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기는 그런 경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리 좀 더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서 사실 이겨놓고 싸우는 그렇죠. 선승부전의 자세가 되게 그렇죠. 중요할 것 그런 같은데. 준비가 필요한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군남댐 문제는 사실 별로 안 나오잖아요. 우리 댐이 작아요는 이야기를 안 해요. 안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당분간 북한이 무단 방류를 할 때 우리 주민의 안전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약간 사이즈도 키우는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남북 간 신뢰 구축 차원에서 너희들이 방류를 할 때는 사전 통보를 해라.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고 다른 이슈 자체도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참 재밌는 게 돌발 질문인데 국방부나 또 외교하는 분들은 선승부전, 손자병법의 선승부전을 되게 말씀을 많이들 하는데 실제로 그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요. 일단 네. 국제관계는 아까 제가 설득력이라고 했잖아요. 설득력. 냉정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왜냐면은 약소국이 강대국을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나름 강대국이에요. 경제 규모를 볼 때. 군사력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상대하는 나라들은 미국, 중국 너무 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그렇게 쉽게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사전 포석을 아무리 잘 해도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북한만 해도 워낙 고집이 세고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아무리 잘 준비해도 어려움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군남댐 같은 경우 확장하려면 돈이 들어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얼마 전에 중기 계획이란 걸 국방부에서 발표해서 향후 5년 동안 300조 쓰겠다. 그 300조 써도 여전히 부족한 게 국방력이기 때문에 참 우리 나름대로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해도 효과로 나타난 건 매우 적다. 다만 그러한 투자들이 누적될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국방력이 거의 세계 5, 6위까지 올라간 것도 예전부터 최신식 무기들을 도입해야겠다는 그런 전략과 계획하에서 축적된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난 무기들이 들어와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런데 그 북한을 제가 아까 예측 불가라고 했는데 사실 오히려 전체주의, 독재 국가가 좀 더 민주주의를 택한 국가보다 예측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네. 예측을 잘하는 편이에요. 어, 북한이 쉽게 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할 거다. 2018년에도 북한이 이야기하는 네. 그 흐름을 잘 읽어보면 음. 쉽게 비핵화가 되기는 어렵다 이야기를 바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정치적인. 분들은 예, 정치적인 의도에서 그런지 몰라도 북한이 변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거죠. 그게 전형적인 사실 인지부조화 아닐까요? 나는 뭐-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현실은 여기 그쵸, 있는데 예. 난 여기로 가고 싶어 이것만 얘기하면 예. 이제 사람들은 또 이걸 보고 와 왜냐하면 그쪽이 네. 워낙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이상적이고 사람들이 그런 기대감이 기대감,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무튼 그런 전체주의적 체제가 하는 행보는 절대적으로 자신들의 체제의 생존이 최우선적인 것이고 그런 체제 보존을 위해서는 때로는 기만전술을 할 때도 네, 있다. 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미국에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당장 이슈가 된 게 홍콩 보안법 이슈입니다. 지오다노를 설립하고 홍콩에서 반중국 언론을 이제 이끌고 있는 분이 구속당하고 네. 또 민주화 운동을 이제 추진했던 또 여성 청소년들이 지금 다 구속되고 있고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사실 네. 이제 다른 나라 이야기이기 네. 때문에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란 게 있잖아요. 인권 존중이라는 부분. 인권과 언론의 자유와 예, 언론의 자유, 또 표현의 자유 여러 가지가 다 네. 맞물려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중국의 행보가 충실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명분은 그렇더라고요. 언론도 신뢰할 수 있는 언론만 취재를 허용하겠다. 근데 그 신뢰할 수 있다는 걸 누가 주체가 판단해요? 누가 이제 중국 당국이 판단하니까 그것이 인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중국 당국이 취하는 행보는요. 네. 중국의 미래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통제된 중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인류 보편적 가치가 반영된 보다 자유로운 중국으로 갈 것이냐 그런 부분은 중국 국민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 지금 당장은 자신들 체제에 반하는 것을 갖다가 탄압하고 네. 압박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장기적으로는 지금 중국은 중국의 미래를 스스로 해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최근 홍콩 보안법과 관련된 중국의 행보는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결국 원래 집단 지도 체제였던 중국이 시진핑 1인 독재로 바뀌면서 더 강해지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맞을까요? 근데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권력을 중앙에 집권시키면 시킬수록 그 권력은 절대 권력이 돼가는 것이고 절대 권력은 도전받기를 싫어하고 그러다 보면은 과거에 하지 않았던 탄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도 그러한 절대 권력은 부패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력을 집중화시키는 것이 시진핑 주석 스스로는 지금 중국에 처한 여러 도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모든 독재의 논리는 마찬가지예요. 네. 북한도요 지금 독재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국의 압박으로부터 체제를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독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제의하고 개혁개방 이야기해도 북한은 거기에 나설 수가 없잖아요. 네. 왜? 자기 체제 보장 때문에.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중국도 미국과의 경쟁, 외부의 압박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풀어내는 것은요. 중국이 더 매력 있는 나라, 네. 중국이 더 잘 사는 나라, 중국이 더 자유로운 나라 이렇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거를 만들기를 거부하는 것은 중국의 미래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요. 되게 재밌는 게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굉장히 자유롭다. 또 우리는 되게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위터, 페이스북, 우리가 쓰는 유튜브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금지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 그런 서비스들이 또 있으니까 우리는 되게 자유롭고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고 또 어떻게 보면 세뇌를 받고 있는데 너무 이게 이때 사회적으로 축적이 되면 이 세계와 또 이 자유주의 세계의 간극이 너무나 커질 것 같아서 돌이킬 수 없는 간극이 생길 것 같아서 우려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 네. 커뮤니스트 파티를 갖다가 파티를. 공산주의 국가라는 걸 갖다가 강조를 하는 네. 거죠. 근데 이제 중국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착각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요, 결국 민주주의라는 거, 다원주의라는 거는요, 누구를 보호하는 거냐? 다수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소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받는 소수의 네. 기본적인 인권을 인권과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거기서 편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아마 다수일 거예요. 공산당원들, 예, 뭐. 다수일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의 네.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스스로의 체제에 네.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걸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고 봐요. 홍콩 보안법도 결국 그 흐름에서 나타난 거고, 거기에 또 제가 유익 있게 본 게 외국인들이 외국에서 중국을 비판하고 홍콩에서 공항을 경유하거나 이럴 때 잡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뭐 잡자면 잡겠지만 그게 아. 말이 되겠습니까? 그 법을 얼마나 네. 확대 해석할 할 것인가. 거냐. 그러니까 중국의 체제에 대한 네. 도전을 갖다가 못하게 만든 거잖아요.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중국과 북한을 볼 때 되게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인데, 한편으로는 북한도 중국으로부터 좀 주체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둘의 관계를 어떻게 정확하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네. 북한의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 김정은 체제의 보존이기 자립. 때문에 네. 김정은 체제가 중국에 종속되는 걸 또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북한의 역사를 갖다가 네. 살펴보면 1960년대 중소 분쟁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 줄타기 외교를 상당히 네. 잘했죠. 그러면서 어느 쪽 편도 안 들고 자신의 그 생존을 갖다 추구해 왔던 거죠. 지금의 행보를 보도요, 결국 비핵화 협상의 네. 과정을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를 줄타기 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북한이 중국에 종속되는 것은 절대 원하지 네. 않는다. 그리고 뭐 탈북하신 분들, 탈북민들 인터뷰 같은 거 한 결과를 보면요, 북한 주민들도요,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요. 왜냐하면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경제 지원을 하거나 하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중국의 중화사상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북한도 중국에 끌려가기는 원하지 않는다. 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의 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협력을 한다. 그렇게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 반대로 중국도요, 북한이 자기 편이면 되기 때문에 북한을 도와주는데 북한을 잘 살게 도와주지는 절대 않는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 편이 되지 않게만 도와준다. 참, 어떻게 보면 국제관계가 냉정한 거죠. 네, 굉장히 재밌는 현상들이 많은데, 얼마 전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중화민족의 부흥을 뭐 전 세계로 이제 확산을 시키겠다, 이걸 보면서 와, 정말 장난 아니구나 생각을 했는데,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통해서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지율도 높게 나오고 있고,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더 이상 집권을 못하고 민주당 정권이 집권을 한다, 바이든이 대통령을 하게 된다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수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약간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후보하고는 결이 달라요. 그래서 중국은 아마 바이든 전 부통령이 되기를 희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중국을 압박하겠다, 중국을 손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반대로 바이든 전 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냐면은 중국이 경쟁자로 도전하고 있다는 것은 갖다 인정을 해요. 그것을 인정을 하지만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은 기존의 국제 질서 내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WTO 규정이라든가 그런 규정을 갖다가 준수하면서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보면은 그 압박 강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는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돌이켜보면 과거 오바마 행정부나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 중국하고 잘 지냈고 했기 때문에 약간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정책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는 아마 조금 중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낮아질 거예요. 다만 지금 미국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중국이 미국의 도전자로 부상했고, 그러한 중국이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홍콩 보안법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공산주의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견제를 하고 압박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요. 네, 네. 이건 거의 미국 워싱턴 컨센서스 같아요. 다, 상황은 예, 뭐 그렇죠. 전혀 상관없이. 모두가 그런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압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그 강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압박이 심하겠죠. 한반도 주변과 또 세계를 돌이켜 보면 미국과 이제 한국의 대통령만 4, 5년씩 이렇게 바뀌고,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곳들은 엄청나게 오래 집권을 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지금 우리가 담고 있는 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념들이 어쩌면 또 더 나은 게 있을 수 있다, 혹은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 저는 점점 느끼게 됩니다. 그 한편으론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의 싸움이 미소 분쟁으로 끝났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또 재현이 되는 걸 보면서 이 인간의, 인류의 이 사상 전쟁, 또 이념 전쟁이 어쩌면 끝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전문가 네, 입장에서 맞아요. 그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네. 있는 역사예요. 어떻게 보면. 현실이고. 그렇죠. 지난 100년을 이렇게 잘라 보더라도 네, 네.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중국을 따라잡고, 네. 그렇지만 전쟁을 그거에 대해서 일으키고. 전쟁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또 공산주의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전쟁으로 또 이어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예. 되고. 이렇게 사실은 이념과 그런 부분에서 비롯돼가지고선 국가 대 국가가 경쟁을 하게 네.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긴장 속에 살고 음. 있는 거죠. 따라서 인류가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네, 바는 네. 결국 EU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거기서 보면은 사실은 영국과 프랑스 예전에 100년 전쟁 오, 했잖아요. 네. 그리고 프랑스, 독일. 앙숙이라고 하잖아요. 프랑스 독일은 또 미친 듯이. 1, 2차 세계대전 전에 보불 전쟁으로 시작해가지고 뭐 계속해서 네. 싸웠잖아요. 폴란드. 뭐. 예, 그런데 거기서 아마 그것은 1, 2차 세계대전의 교훈 때문에 그렇겠죠. 더 이상 전쟁하고 살면 안 되겠다.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유들. 이제 협력을 해서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것을 지향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네. 있잖아요. 물론 그 안에서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영국은 지금. 또 브렉시트를 해서 네. EU를 탈퇴하고 있지만, 아무튼 거기처럼 정치적, 외교적 목적에 의해서 국가 간의 긴장을 조성하기보다는 결국 국가 주권이라는 것을 일부 내려놓으면서도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이 더 편리하게, 이동이 편리하고 경제가 편리하고 뭐 그런 문화도 서로 네.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렇다면은 이 동북아도 동북아시아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다자 협력이 이루어져야겠죠. 네. 그 첫 저도 출발점은 남북 관계가 우선 개선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비롯해서 한일 관계도 네. 개선되고 뭐 일러 관계도 개선되고, 그런 식으로 협력이 이루어지면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에도 다자 협력이 네. 이루어지고, 그러면 사실 얼마나 좋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여권도 필요 없이 중국 갔다가 생겨져 있죠. 오고 예. 일본 갔다 오고, 자유롭게. 예, 거기에서 필요하면 비즈니스도 하고 이런 세상이 만들어져야겠죠. 네. 또 이제 지리적인 요건도 되게 큰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다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렇죠. 또 예, 예. 붙어 있고 없고의. 음. 네, 그래서 다음에 또 EU 이런 거 얘기해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EU 흔들리고 있고 막 그러니까. 예, 예. 네, 이렇게 1, 2부를 걸쳐서 다양한 질문들을 드려봤는데, 역시 신범철 박사님답게 엄청 현명하고 또 아주 간결하고 아주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우, 칭찬이 너무 과해서. 아무튼, 저도 좋은 질문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공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안보 클리닉을 통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다 함께 같이 해요. 하나, 둘, 셋.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